저는 7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인간만사 세옹지마라고 오래 살다 보니까 말년에 별일이 생겨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남편 먼저 보내고 혼자 5남매를 키우다 보니 참 힘든 인생이었어요. 옛말에 남편 덕을 못 보면 자식 덕도 못 본다고 하죠. 제가 딱 덕 볼 곳 하나 없는 팔자였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애들만 남겨놓고 남편은 오토바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36살에 과부가 될 거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남편 잃은 슬픔도 잠시였고 차가운 현실 앞에 정신 놓고 울 틈도 없었어요. 엄마는 그래도 강하다고 남편 잃은 날부터 이를 악물고 버텼던 겁니다. 하루아침에 과부가 된 저는 자식들 먹이고 입히느라 제가 여자인 것도 잊고 살 정도였네요. 돌이켜보니 참 힘들게 5남매 키워냈는데 말년에는 누구 하나 예쁜 자식이 없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자식들이 제 인생 말년에 큰 풍파를 만들었거든요. 제가 자식들 잘 키워서 자식 덕 보자고 키웠겠습니까? 그저 부모 자식 간의 기본적인 도리는 하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사는 동안 부모 된 도리 하고 살았는데 제 인생은 어디부터 잘못됐나 싶습니다. 지금이야 여자 혼자 애 키우는 게 괜찮을지 몰라도 그때는 그게 그렇게 무시당할 일이었어요. 과부가 혼자 시장에서 생선이나 판다고 남자들이 치근덕거려도 한 번도 가게 문을 닫았던 적이 없었어요. 한 번은 손목이 너무 아파서 정말 끊어지는 건 아닌가 할 정도로 아팠던 날이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고등어 2마리만 달라길래 손질을 하는데 괜히 말을 걸며 치근덕거리는 거예요. 아줌마, 손님이 왔는데 좀 웃으면서 팔아야지. 웃으면 볼만 하겠는데 좀 웃어봐. 고등어 사러 왔으면 고등어나 담아가요. 자. 안 그래도 손목이 아파서 힘든데 자꾸 말을 거는 남자가 듣기 싫어 얼른 손질해서 줘버렸어요. 그런데 가져가라는 고등어 봉지는 안 받고 괜히 시비나 걸면서 저에게 말하더군요. 손도 곱상하니 웃으면 고등어도 더 맛있을 텐데 좀 웃어봐. 더 이상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이랑 말 섞기도 싫었던 저는 들고 있던 고등어 봉지를 내려뒀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굵은 소금 한 통을 들고 남자한테 뿌리면서 말했어요. 내가 당장 이거 안 판다고 굶어 죽냐? 너 같은 인간한테는 안 파니까 당장 꺼져. 재수가 없으려니까. 아이씨, 이 아줌마가 정신 나갔나? 불쌍해서 일부러 왔더니만. 누가 불쌍해? 그쪽 인생이 더 불쌍하니까 다른 데 가봐. 제가 굵은 소금을 생선 손질에도 쓰지만 이런 미친 인간들 쫓아낼 때도 요긴하게 썼어요. 아마 소금 한 포대는 사람 쫓아내는 데 썼을 겁니다. 그 시절에는 왜 그렇게 여자 혼자 사는 게 무시당할 일이었는지 참 서러움도 많았네요. 그래도 밖에서 이렇게 견딜 수 있던 건 누가 뭐래도 자식들 덕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지만 그때는 첫째와 둘째가 저를 많이 도와줘서 유독 예쁠 때가 있었어요. 저도 사람인데 왜 힘들고 지쳤던 날이 없었겠습니까? 온몸이 녹초가 된 채로 집에 들어왔는데 첫째랑 둘째가 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동생들 숙제 도와주고 밥까지 잘 차려 먹었다며 자랑하듯이 말하는 겁니다. 주방을 보니 설거지까지 다 해놓고 엄마는 이제 쉬라며 첫째가 거실로 저를 끌고 가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쪽으로 앉아봐요. 내가 어깨 주물러 줄게요. 첫째가 어깨를 주무르겠다며 뒤에 서 있으면 둘째는 곧 다리로 붙으며 말했어요. 그럼 내가 다리 주물러 줘야지. 이렇게 하면 엄마 시원하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어깨와 다리를 주물러주는 아이들을 보며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들이라는 게 내 새끼들을 두고 하는 말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5 중에 2 놈들이 나이 좀 먹었다고 집안일을 돕는 게 참 기특했어요. 아들은 애교 없다고 하는데 첫째와 둘째 아들은 딸 같은 아들처럼 든든하고 친근했습니다. 셋째, 넷째는 딸이었는데도 어려서 손이 많이 갈 때였고 막내도 어릴 때라서 힘든 게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장사에 육아까지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하나 없다고 생각했는데 첫째랑 둘째가 동생들 챙기며 엄마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엄마가 편하겠다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왜냐면 제가 장사를 끝내고 집에 들어갈 때 꼭 저를 불러 세워놓고 둘이 자랑하듯 말했거든요. 제가 장사를 끝내고 집에 오면 첫째는 왼팔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제가 이불도 깔고 막내 잘 자라고 자장가도 불러줬어요. 우리 장남 잘했네. 고마워. 이렇게 말을 하면 다음은 둘째 차례였죠. 첫째랑 웃으며 얘기를 하면 둘째는 쪼르르 달려와서 오른팔을 잡고 말했어요. 엄마, 저는 오늘 동생한테 색연필도 양보했어요. 안 싸우고 잘 놀았네. 고맙다, 고마워. 그렇게 셋이 하루를 마감하듯 꼭 안고 품에 안아주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비록 아빠 정은 모르고 클지라도 남매끼리 서로 의지하며 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엄마마저 세상을 떠나더라도 우애 좋은 남매들이 서로 도우면서 잘 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자식 일이 부모 마음처럼 잘 풀린다면 세상 부모들은 모두 아무 걱정도 없을 겁니다. 저도 한때는 자식들 참 잘 키웠다고 생각하기도 했던 때가 있었어요. 첫째가 공무원이 되고 둘째가 대기업에 입사했을 때 전 처음으로 자식들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처럼 구질구질하게 안 살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내 자식들은 떵떵거리며 잘 살겠구나 생각하니까 눈물이 다 앞을 가리더군요. 뒤이어 셋째는 어린이집 선생님이 되어 일을 시작했고 적성에 잘 맞는다며 즐거워했습니다. 아직도 내 눈에는 애 같은데 아이들을 본다는 게 신기하기만 했어요. 하지만 더 놀라웠던 건 넷째가 22살에 시집갔을 때였던 것 같네요. 어린 나이에 덜컥 결혼한다니까 걱정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그때 넷째는 예비사위와 사업을 준비하는 중이었는데 서로 성격이 잘 맞는 것 같았죠. 그래서인지 제 걱정과는 달리 제법 넷째는 사업도 잘 자리 잡았고 결혼 생활도 잘 꾸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위에 형 누나들과 달리 막내는 철딱서니가 없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빠 정 많이 못 보고 컸다고 오냐오냐 키웠더니만 늘 사고만 치는 아들이었어요. 막내를 빼고는 하나 둘 사회의 자리를 잘 잡았고 일하면서 자기 짝을 만나 각자 자기 가정 잘 꾸려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자식들 다 키웠다는 생각에 저도 편하게 살겠구나 싶었어요. 결혼해서 가정 꾸린 자식들 알아서 잘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막내만큼은 한시도 마음 놓을 새가 없었어요. 제대로 일자리도 못 구하고 밥벌이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으니 걱정이 마르질 않더군요. 그래서 늘 막내 일에는 노심초사였는데 진짜 일은 엉뚱한 데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자식 둔 부모는 근심 놓을 날이 없다고 하죠. 저도 제 자식 일이지만 아직까지도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대단한 효도를 바랬던 것도 아닌데 5 남매는 하나같이 대못을 받고 갔습니다. 늘 알아서 척척 해내던 첫째도 말이죠. 첫째 일만 생각하면 목이 메일 정도입니다. 다른 남매들과는 다른 못을 제 가슴에 깊이 새겼거든요. 자식 앞세운 부모는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다고 하죠. 남편을 잃으면 과부가 되고 부모를 잃으면 고아가 되는데 자식을 잃은 부모한테는
그 어떤 단어도 붙일 수가 없다고 하네요. 공무원으로 누구보다 착실하게 살던 첫째가 어느 날 갑자기 유서만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집안에 장남 노릇하면서 아빠처럼 막내까지 살피던 든든했던 첫째가 하루아침에 싸늘한 주검이 돼서 저랑 마주하게 된 겁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장사하러 가는 길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길래 받았더니 아들이 사망했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서 되묻기만 했네요. 어제까지도 저랑 전화했는데 우리 큰아들이 갑자기 죽었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닐 거예요. 공무원 신분증 확인됐습니다. 어머님 힘드시겠지만 우선 병원으로 와주셔야 되겠어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몇 번을 물었지만 내 아들이 확실하다는 말에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사고도 아니고 자살이라니 저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더니 이미 아들은 온몸이 차갑게 식어 있었고 자살이라는 말에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경찰은 제게 아들이 남겼다는 유서를 건네며 동료 직원의 사내 고발로 아들이 감사를 받고 있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에게 말했어요. 우리 아들은 그럴 애가 아니에요. 제가 알아요. 어려서도 자기 몫은 제일 나중에 챙기던 아들인데. 병원에서 한참을 울고 장례도 어떻게 치렀는지 모르게 울었어요. 남편이 죽었을 때도 그렇게 많이 울었던 기억이 없는데 첫째한테 의지하고 지내던 세월이 길어서인지 앞길이 구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에서도 아들의 공무원 동료들은 아들 비리에 대해서 수군거렸고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어요. 우리 아들 마지막 가는 길에 누명을 벗겨야겠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유서를 보니 내부 고발했다는 동료 직원의 이름이 있더군요. 동료가 넣었던 고발 내용을 보니 큰아들이 건설사에 특혜를 주고 도로 확장 포장공사 발주를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억울하다며 죽음으로 호소하는 큰아들의 외침에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장례가 끝나자마자 시청 앞에서 제대로 된 감사를 해달라고 팻말을 들고 서 있었어요. 지나가던 시청 공무원에게 전단지도 돌리며 말했습니다.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건 제대로 된 감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몇 달을 고생하다 보니 결국 감사가 시작됐고 결과는 큰아들을 고발했던 직원의 모함이었습니다. 평소 사이가 안 좋았던 동료가 악의적으로 꾸민 일이었어요. 장난처럼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었는데 그 고발했던 동료는 공무원에서 파면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우리 아들은 이미 죽고 없으니 파면됐다고 속이 시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루하루 말라가는 것 같았어요. 시장에서 장사하는 엄마 걱정하며 자주 전화해주던 큰아들이 정말 그립기만 하더군요. 자식들 아무리 많아봐야 부모 챙기는 자식은 정해져 있지 않나요? 요즘 스마트폰이 그렇게 좋다던데 전화할 줄 아는 자식은 큰아들밖에 없었습니다. 장마철에는 장사 어떻게 하냐며 안부 전화도 해주던 아들이었어요. 눈이 오면 눈이 온다고 물어보던 아들인데 제가 제정신이었겠습니까? 다른 집은 딸들이 그렇게 엄마를 챙긴다고 하잖아요. 저는 큰아들 말고는 다 자식 같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래요. 저한테 아홉을 가져가고도 내 손에 남은 하나까지도 더 달라고 떼를 쓰는 게 남은 자식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대못 박는 일은 어찌나 성실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둘째가 전화로 돈을 빌려달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랜만에 전화해서 한다는 소리가 돈 얘기라 화가 나서 둘째에게 말했어요. 넌 오랜만에 전화해서 돈 타령이야? 그럼 어떡해. 회사도 못 나가서 생활비가 없는데. 에휴, 사지 멀쩡한 놈이 회사를 왜 못 가? 둘째 아들이 회사를 못 갔다길래 화를 내며 물으니 자초지종을 말하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생활비를 며느리가 관리하고 있었는데 적금도 하나 없고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어서 흥청망청 살았다는 거예요. 무슨 얼빠진 소리냐며 둘째네 집으로 가봤는데 이미 만신창이었습니다. 저는 술병을 붙들고 널브러져 있는 둘째를 앉혀놓고 물었어요. 정신 차려 이거사. 회사 나오면서 퇴직금 받았을 거 아니야. 그 돈은 다 어디 갔어? 대출금 갚았어. 주택담보를 안 갚으면 집 내놓게 생겼는데 어떡해. 미쳤어 미쳤어. 너는 와이프가 뭐라고 다니는지도 몰랐어? 답답한 마음에 연신 둘째 아들 등만 내리치는데 울기만 하고 말이 없는 겁니다. 속이 터질 것 같아서 술병도 현관으로 던져버리고는 말했어요.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 그렇게 돈 뒷구녕으로 새는 줄도 모르고 사니까 이 상황에 잡을 게 술병뿐이지. 소리를 지르며 등을 더 쳤더니 술이 올라오는지 둘째가 화장실로 달려가더군요. 이미 술에 잔뜩 취해서 횡설수설하는 둘째 아들을 두고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그 후에 도망간 며느리 찾으려고 가진 방법을 동원해봤는데 작정하고 도망간 꽃뱀을 누가 잡겠어요? 그야말로 둘째 아들 다 벗겨먹고 제대로 도망간 뒤라 행적을 잡을 수도 없더군요. 다 현금으로 만들어서 튄 겁니다. 이런 와중에도 큰아들 말고는 누구 하나 붙들고 물어볼 자식이 없다니. 저는 그간 살아온 인생이 허탈했어요. 자식 일에는 무슨 일이든 버틸 수 있었는데 둘째까지 연이어 사고를 치는 통에 골이 아파올 지경이었죠. 그런데 안 좋은 일은 한 번에 온다고 여기서 끝이었겠어요? 바람 잘 날 없는 가지가 5개나 있는데 제 인생 풍파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얌전하고 착하기만 했던 셋째 딸은 제 뒤통수를 제대로 쳤어요. 셋째 사위가 전화로 자기 집에서 딸 데려가라며 전화를 한 겁니다. 처음에는 부부싸움을 했나 싶었어요. 불안한 마음을 붙들고 셋째네로 가봤는데 이미 셋째 딸이 복도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머리는 산발을 하고 신발도 안 신은 채로 복도에서 주저앉아 있는데 황당하더라고요. 부부싸움이라고 해도 이건 도를 지나쳤다고 생각했고 현관문을 두드리며 사위를 불렀습니다. 한참을 초인 정도 누르고 문을 두드리니까 사위가 나오더군요. 아무리 싸웠다지만 내 딸한테 손찌검 하는 건 못 참는다 했더니 사위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그 대단한 셋째 딸이 글쎄 바람이 나셨어요. 그것도 자기 어린이집 학부모랑요. 제가 뭘 믿고 저 여자랑 살아요? 제가 비위가 약해서 저런 년이랑은 못 살아요.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사위는 그렇게 할 말만 하고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없이 울기만 하는 딸을 붙들고 물었어요. 누가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기라도 한 사람처럼 한참을 울기만 하더니 겨우 입을 연 셋째 딸의 말은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술 먹다 만난 남자였고 학부모인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결혼한 여자가 술을 마시러 나간 것도 기가 막힌데 그게 하필 학부모였다는 게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뭐가 모자라서 술을 마시러 가냐며 다그쳤고 이미 이혼 서류 받아든 걸 보니 사위한테 용서해달라고 빌 수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내 자식이어도 염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울기만 하는 셋째 딸에게 말했어요. 아니 뭘 잘했다고 울어? 그런 짓을 할 정도면 나중에 이혼당할 각오는 했어야지. 네 발등 네가 찍은 거야 이 등신아. 그 집 애한테도 너 못할 짓 한 거야 이 나쁜 년아. 대체 어쩌려고 그런 짓을 했어? 아무리 남편 복 없으면 자식 복도 없다지만 이건 너무하지 않나요? 그런데 전 며느리 복에 사위 복도 지지리도 없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야가 빠진 꽃뱀이라 둘째가 벗겨먹고 튀었는데 넷째 사위는 그야말로 칼 안 든 강도 같았어요. 왜냐면 넷째 딸이랑 사위는 사업을 하다 망하더니
저만 보면 돈 타령을 해대는 겁니다. 처음에는 은근슬쩍 하더니 이제는 아예 대놓고 저만 보면 돈돈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관 뚜껑 닫힐 때까지 손에서 돈을 놓으면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 없다고 하니까 넷째 사위는 저를 무시하며 말하더군요. 죽을 때 돈 가지고 가실 거예요? 이제 큰아들도 죽고 없는데 투자한다 생각하고 저한테 좀 달라니까요. 그리고 돈이 있어야 장모님인데 돈 없다고 하시면 제가 어떻게 장모님 대접을 해드려요? 지금 투자금 급하니까 생선 팔아서 번 푼돈이라도 좀 보내세요. 내가 자네한테 투자하느니 죽을 때 내 관짝에 금칠할 돈으로 남겨둘 거야. 나도 밑 빠진 독에는 물 안 붓고 사는 사람이야. 사업할 능력 없으면 나가서 막노동이라도 해. 그 잘난 사업은 제대로 하는가 싶더니 망해버린 사업 때문에 고생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남자들 사업병이 무섭다고 다 망했으면 다른 일 하면 될 걸 꼭 사업을 해야겠다고 돈 타령을 해대는 겁니다. 뻔히 보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바보 천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도 돈 타령을 하는 통에 한동안 넷째네 부부랑은 전화도 안 하고 지냈습니다. 어쩜 자기 엄마 안부도 안 묻고 돈 타령만 하는지 귀에 딱지가 앉을 것 같았어요. 저는 말년에 주변에 돈 못 쓰고 죽은 귀신들만 붙었는지 막내까지도 난리였습니다. 막내는 심지어 돈을 제대로 벌어본 적도 없는 백수예요. 뼛속부터 백수였던 겁니다. 일자리 겨우 구해서 나가도 반나절을 버텨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바라는 건 또 어찌나 많은지 꼭 저런 백수들이 지 친구들 하는 건 다 따라하려고 하잖아요. 어느 날은 장사하는데 찾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자기 친구 차 뽑았다고 자기도 차를 사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반 협박처럼 말하더군요. 나도 차를 사야 출근을 하고 일을 하지. 차가 없어서 일 못하는 거라니까. 일을 해야 차 살 돈이 나오지. 아무것도 없는 놈이 차를 어떻게 사? 엄마가 사주면 되잖아. 나 차 좀 사줘. 안 사주면 나 평생 일 안 할 거야. 마음대로 해. 네 인생이지 내 인생이야? 세상에 자기 인생을 담보로 엄마 협박하는 아들이 또 있을까요? 절대 안 된다고 했더니 한동안 잠잠했습니다. 하지만 막내 아들은 포기할 위인이 아니었고 기어이 사고를 치고 말았어요. 글쎄 어디서 헐값에 오토바이를 샀다며 가져온 거 있죠? 자기 아버지가 오토바이 사고로 죽은 걸 뻔히 알면서도 버젓이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는 제 앞에서 오토바이 시동을 걸며 말하더군요. 막내 아들이 차가 없어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 사고라도 당하면 엄마 속이 좀 편하겠어? 그러니까 차 사달라고 했을 때 사줬어야지. 큰아들 장례도 모자라서 나까지 장례 치르고 싶어? 이게 아들이 엄마한테 할 소린가 싶었습니다. 오토바이라면 치가 떨리기 싫었어요. 남편이 오토바이 사고 때문에 죽었는데 좋아할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장에서 독한 년 소리 들으며 키워놨더니 아들이라는 게 이럴 수가 있나 싶어 허탈했습니다. 저는 자식들한테 효도를 바랬던 적도 없어요. 건강하게 자라서 나중에 엄마가 이만큼 고생했다는 것만 알아준다면 그걸로 감사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 줄 아세요? 저는 자식들에게 바란 적 없어도 자식들은 저에게 돈을 바라더군요. 게다가 막내는 자기까지 죽는 거 보기 싫으면 차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 막내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네가 이거 타고 나가서 죽을 용기가 있으면 타고 나가. 일할 깜냥도 없는 게 이거 타고 나가서 죽을 만큼 대단한 깡이 있어? 내가 너 낳고 키운 게 후회스럽다. 엄마한테 죽는 꼴 보라는 게 아들이 할 소리야? 제 말에 막내 아들은 궁시렁거리며 말했어요. 이제 생선도 안 팔려? 돈 없어? 불쌍한 척 하지 말고 돈 없으면 없다고 해. 아유 구질구질한 집구석.
그러더니 오토바이를 타지도 못하고 끌고는 걸어가는 겁니다. 자전거도 못하는 놈이라 오토바이 못할 줄은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오냐오냐 키운 게 죄라면 죄인 거겠죠. 하지만 저는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할지 감을 잡을 수 없었어요. 다들 평소에는 연락도 잘 없다가 돈이 필요할 때만 전화를 하니까 이게 가족인가 싶을 정도였죠. 그렇다고 제가 돈을 쌓아두는 것도 아니고 늙은 몸 이끌고 장사하는 처지였어요. 그야말로 벼룩의 간을 빼먹으려고 자식들 넷이 달려드는 꼴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몸살이 심해서 출근을 못했던 날이었어요. 마침 넷째가 웬일로 집을 찾아왔더군요. 그러면서 제 눈치를 살피며 넷째 딸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디 아파? 감기면 약 먹고 좀 주무셔. 고생했나 보네. 머리가 다 아프네. 거기 약이랑 물 좀 줘. 그래, 얼른 약 먹고 푹 자고 일어나면 좀 괜찮을 거야. 넷째는 약 먹고 좀 자라며 약과 물을 챙겨줬어요.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는데 마침 이럴 때 미운 딸이라도 있으니 조금 위안이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주방이랑 제 방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오랜만에 와서 뭐라도 찾나 싶었습니다. 마침 약 기운에 잠이 들어서 뭘 찾나 묻지도 못하고 잠이 들어버렸어요. 잠이 푹 들려던 찰나에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눈이 떠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눈을 뜨고도 꿈을 꾸는 줄 알았어요. 글쎄 넷째 딸이 제 장롱에서 돈뭉치를 꺼내다가 딱 걸린 겁니다. 기가 막혀서 아픈 것도 잊어버리고 벌떡 일어나서 딸에게 소리치면서 말했어요. 웬일로 집에 왔나 했더니 딸년이 온 게 아니고 쥐새끼가 온 거네.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할 때 좀 도와주지. 있으면서 안 도와줘. 누가 보면 제 장롱에 있던 돈이 넷째 딸의 돈인 줄 알겠더군요.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베개를 던지며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넷째 딸은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소리를 지르며 말하더군요. 엄마는 큰오빠만 아들이고 다른 자식들은 자식도 아니지? 큰오빠는 죄짓고 자살했는데 누명이라고 시위까지 해놓고 살아있는 자식들이 그놈의 돈 좀 달라니까 한 번을 안 도와줄 수가 있어? 우린 자식도 아니지? 이렇게 돈 타령만 하는데 자식 같겠어? 니들이 자식이면 엄마한테 이렇게 절대 못해. 남한테도 이렇게는 못할 거다. 화가 나고 억울해서 가슴을 치면서 울었어요. 지난 날이 서럽고 첫째 아들이 보고 싶어서 이대로 딱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넷째 딸은 끝까지 돈뭉치를 챙기며 저한테 말했어요. 이 돈 몇 푼이나 한다고. 내가 이번에 사업 제대로 성공시켜서 2배로 갚아줄게. 죽은 아들 그리워하면 돈이 나와? 살아있는 자식들한테 잘해. 말년에 아파서 알아누우면 돌볼 사람 우리들 뿐이잖아. 남편도 없으면서 정말로 아프면 어쩌려고. 피도 눈물도 없는 소리를 늘어놓던 넷째 딸은 돈뭉치를 챙겨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누가 자기들 덕보겠다고 했나요? 가벼운 감기에도 저런 피도 눈물도 없는 소리를 하니까 소름이 돋을 정도였어요. 진짜 중병이라도 알았다가는 2번 다시 안 찾아올 자식들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런 제 생각이 의심에서 확신이 된 순간은 제가 당뇨를 앓으면서부터였습니다. 잠을 푹 자도 피곤하고 피로가 풀리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몇 달 사이 체중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겁니다. 아무래도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봤는데 당뇨병이 심해져서 합병증 위험이 올 수 있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사도 못하게 됐고 더 이상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오랫동안 장사했던 자리를 정리하면서 옆 가게 언니도 수고했다며 다독여주고 건강을 걱정해주더군요. 그런데 이 와중에 둘째는 생활비가 없다며 전화를 한 겁니다. 전 둘째에게 윽박 지르듯이 말했습니다. 네 엄마
돈 없어서 곧 죽어. 이제 아파서 일도 못하는데 끝까지 돈 타령은 징글징글하다 정말. 엄마 어디 아프냐고 안부 한번 묻는 놈이 없고 이 나이면 멀쩡히 살다가도 죽을 나이야. 엄마는 무슨 보험도 없이 살았어? 그리고 엄마 나이 75이면 오래 살았지. 호상이다 호상. 내가 너네들 키우겠다고 고생했던 것만 생각하면 내 인생이 다 서러워. 제가 하소연하듯 이야기를 하려고 하자 둘째 아들은 한숨을 쉬며 답답하다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죽음이 눈앞까지 찾아오자 인생이 다 억울했어요. 이런 것들도 자식이라고 내가 믿고 버텼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병이 생겨서 일을 못한다는 걸 다 알았는지 돈 달라는 전화도 안 오더군요. 그런데 어쩜 한 명도 엄마 얼마나 아프냐고 묻는 전화도 안 했습니다. 이게 제 말년의 현실이었어요. 뉴스에서 보면 병든 부모 버리는 자식들이 제 자식이었던 겁니다. 남의 자식 욕할 때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사람이 아플 때가 제일 서럽다고 혼자 있으니까 우울증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명절이라고 옆집은 손주의 며느리 사위까지 오는데 전 혼자 덩그러니 집을 지키고 있었어요. 살아있는 자식이 5이나 되면 뭐합니까? 한 놈도 전화를 하는 법이 없는데요. 그래서인지 첫째 생각에 눈물도 나고 극단적인 생각도 들었어요. 첫째 아들이 자살했다고 들었을 때 얼마나 억울했으면 내 새끼가 자살까지 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삶의 희망이 하나도 안 보이니까 자살 생각이 들기는 하더군요. 반겨주는 가족도 없으니 이승의 미련도 없었습니다. 더 살아서 좋은 꼴 볼 것도 없고 이대로 죽으면 누가 슬퍼나 해줄까라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그렇게 한동안 어떻게 죽어야 잘 죽나 고민하며 지냈습니다. 아침인지 밤인지 모르게 정신 놓고 지냈는데도 끝까지 전화하는 자식은 없더라고요. 저는 그냥 자식들에게 엄마가 아니라 돈줄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멍하니 뉴스를 보는데 제가 10년 전 샀던 땅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친한 친구 중에 부동산에 관심 많던 친구가 저에게 추천해줬던 땅이었는데 그때 당시 자식들이 다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땅을 산다고 하니까 셋째도 저에게 이렇게 말했었어요. 땅은 무슨, 그런 정도 엄마가 알 정도면 이미 헛소문이지. 부자들은 소리 소문 없이 사서 부자 되는 거지. 그냥 자식들한테 써. 그래야 엄마도 말년에 편하지. 셋째가 이렇게 말하자 둘째도 맞장구를 치며 말하더군요. 진짜 돈 되는 정보는 부자들만 아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이 공부한다고 어디가 좋은 땅인지 알고 사? 괜히 돈 버리지 말고 묶어두고 집에다가 써. 둘째, 셋째가 저렇게 말하자 넷째도 막내도 돈 있으면 자기들한테나 쓰라며 저를 만류했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때도 제 돈을 자기들 돈처럼 아까워했었어요. 그때 친구는 부동산 투자로 돈을 좀 번 상태라 확실한 정보라며 추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 자식들이 다 말려도 투자를 강행했어요. 그때도 이미 돈에 눈 돌아간 자식들 때문에 돈을 묶어두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 말 귓등으로도 안 듣고 투자를 했던 거예요. 전 뉴스를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고 마침 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신난 목소리로 제게 말하더군요. 그때 그 땅 내 말 듣고 사길 잘했지? 말년에 팔자 쫙 폈네. 저는 친구에게 고맙다고 말했어요. 친구 덕에 몇 배가 넘는 수익을 보게 된 거죠. 하늘에서 큰아들과 남편이 내려준 동아줄 같았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다면서 주는 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더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사실이 뭔 줄 아세요? 10년 전 일을 기억하고는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던 자식들한테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넷째 딸이 전화를 했길래 받아보니
마치 자기 땅인 것처럼 기뻐하면서 말하더군요. 엄마, 그때 샀던 땅값 많이 올랐던데? 나 이번에 사업 좀 도와줘, 제발. 이것만 살리면 엄마 제대로 모실게. 우리 이번 고비만 넘기면 된다니까. 아파서 알아 누웠을 때는 거들떠도 안 보더니만 땅값이 올랐다니까 이제 엄마가 생각나니? 저는 돈 타령하는 넷째 딸의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게다가 다른 자식들도 다 전화를 하는데 하나같이 돈 타령할 게 뻔했습니다. 돈이 있어야 엄마고 돈이 없으면 남인 사이가 가족인가요? 그 누구의 전화도 안 받고 가만히 있었더니 글쎄 이제는 제 집까지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같이 저를 데리고 살겠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회사도 잃고 집도 절도 없는 놈이 절 모시겠다는데 코웃음을 치며 제가 말했습니다. 누가 누굴 보셔? 내가 널 얻고 살게 생겼는데. 그러자 둘째 아들은 저를 보며 말하더군요. 엄마, 형 죽고 없으면 내가 장남이나 마찬가지인데 재산은 날 주는 게 맞지. 내가 엄마 편히 모실게. 나한테 상속해줘. 맞습니다. 제 땅을 서로 상속받으려고 절 모시려고 했던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동안 느끼던 걸 이번 기회에 제대로 느꼈어요. 나는 돈이 있어야 엄마 취급받는 여자였던 겁니다. 이제는 자식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서 얘네들이 어디까지 하려나 지켜보자 싶었어요. 둘째 아들이 장남이라며 당당히 말하자 넷째 부부는 호통을 치며 말하더군요. 꽃뱀한테 당해서 전 재산 잃고 바람피다 이혼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모셔요? 당연히 우리 부부가 모시는 게 그림이 더 낫지. 그러면서 둘째는 그 얘기가 왜 나오냐며 노발대발을 했고 셋째도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러자 막내도 한 소리를 거들더군요. 내가 그래도 엄마 장사하는 동안 시장도 오고 가면서 지냈는데 당연히 나랑 살아야지. 이제 와서 다들 이러는 거 너무 속보인다. 저는 막내 말이 끝나자마자 뒤통수를 후려치며 말했습니다. 야, 이 자식아, 네가 시장에 나 찾으러 왔어? 차 사달라고 온 거잖아. 누가 보면 일이라도 거들고 간 줄 알겠네. 다들 내 집에서 나가. 다 시끄러워. 저는 서로 자기들이 모시겠다며 헛소리하는 자식들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현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하지만 끈질긴 기생충 같은 자식들의 쇼는 이제가 시작이었죠. 아플 때는 제가 죽기라도 한 것처럼 안 오더니 넷째가 글쎄 손주까지 앞세워서 찾아온 겁니다. 저 어린애를 문전박대할 수 없어서 문을 열어줬더니 넷째 사위라는 게 양손에 뭘 가득 들고 왔더군요. 그러면서 제 얼굴을 보자마자 갑자기 사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장모님, 당뇨에 좋다는 거 좀 사와봤어요. 이게 그렇게 좋다네요. 손주 때문에 집에 들였더니 챙겨온 선물을 풀면서 몸에 좋은 거라며 늘어놓더군요. 부창부수라고 넷째 사위가 팔불출처럼 말을 하니 넷째 딸도 거들며 말하더군요. 엄마, 이거 사위가 엄마 주려고 3일 전부터 다 산 거야. 그만 사라고 해도 장모님 물건에 돈 아끼지 말자고 다 사더라. 왜? 이제 돈 생겼으니까 장모님 대접 선심 쓰는 것처럼 하는 거야? 엄마는 왜 좋은 의도를 그렇게만 생각해? 좋게 좀 생각해봐. 저는 다 가져가라고 치우라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오랜만에 손주 손을 잡았는데 넷째 딸년이 손주 옆에 찰싹 붙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돈 좀 주세요. 아빠가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한대요. 여러 방법이 안 된다 싶으니까 자기 자식 앞세워서 돈 좀 받겠다는 심보였어요. 이게 정말 말이 되나요? 저는 당장 애 데리고 나가라며 물건 다 챙겨서 넷째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으면서 넷째 딸한테 말했어요. 너 같은 딸이랑 사위 둔 적 없다. 내가 다시 한번 자식을 믿으면 인간이 아니야. 2번 다시 오지 마.
독하게 내뱉자 넷째 딸은 화가 났는지 군시렁거리면서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곧 전화가 왔고 제가 전화를 안 받자 문자를 남겼습니다. 문자 내용도 어이가 없었어요. 잘 생각해. 자식 중에 애 낳고 제대로 살 수 있는 게 나뿐인데 손주 보면서 재미 보고 살고 싶으면 우리 도와주고 나랑 살아. 저는 넷째 딸의 문자에 바로 전화를 해서 소리를 쳤어요. 이년아, 손주도 네가 키웠으면 딱 너 같은 거 나왔겠지. 너도 꼭 너처럼 키워서 당해봐. 돈도 없는 부모도 부모로 쳐주는지 한번 키워보라고. 자식 낳아보면 부모 마음 이해한다는데 우리 집 넷째 딸은 예외였나 봅니다. 유일하게 손주 낳고 살던 넷째마저 이 지경이니 다른 자식은 안 봐도 비디오였어요. 그 후에도 둘째가 캐리어를 털털 끌며 찾아왔는데 저는 빗자루 때리며 내쫓았습니다. 얼마나 괘씸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힘껏 빗자루로 때리며 말했습니다. 어딜 돈 냄새 맡고 기어와? 당장 가버려. 나는 너 같은 장남 둔 적 없어. 우리 큰아들 살아있었으면 네 다리 몽둥이부터 분질렀을 거야. 2번 다시 찾아오지 마라. 생각지도 못했던 빗자루 세례에 당황한 둘째는 캐리어 바퀴가 빠지도록 도망가더라고요. 셋째 딸도 막내도 그놈의 돈 때문에 문도 안 열어주는데도 한참을 서 있는 겁니다. 저는 결국 경찰을 불러서 잡상인이 왔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자식이라고 생각한 적 없으니 모르는 사이라고 했죠. 엄마한테 돈 좀 생겼다고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는 자식들이 반갑지도 않고 심기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래서 대책을 마련하다 묘책을 찾아냈죠. 땅을 팔고 절반은 병원에 치료가 위급한 아이들에게 기부했습니다. 제가 비록 자식 농사는 실패했지만 어린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기부를 하는 과정에도 자식놈들은 버젓이 살아있는 자식들은 안 보이냐며 우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말했어요. 나도 너희들이 안 찾아올 때 혼자서 죽어가고 있었어. 지금 감히 나한테 죽내산의 말을 함부로 해? 나는 너희들 같은 자식 둔 적 없어. 죽든지 살든지 알아서 해. 우연한 좋은 기회로 새 생명을 얻어서 살게 된 저처럼 어린 아이들에게도 2번째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이런 제 마음을 병원에서도 고맙게 받아주셨고 감사장도 수여받을 수 있었습니다. 말년에 팔자가 핀다는 게 이런 복이 아닐까요?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된 게 꽤나 멋진 일인 것 같았습니다. 요즘 은행에서 상속인을 설정할 수 있는 승계 상품이 있다길래 가입도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재산은 죽기 전에 기부하겠다는 조건으로 가입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제가 우려하던 귀찮은 법적 분쟁도 막을 수 있어서 저한테는 딱이었죠. 제 자식들한테는 단 한 푼도 안 가도록 해두니까 삶이 조금 편해져서 지금은 소풍도 다니며 지내고 있게 됐어요. 옛말에 인생은 초년복보다는 말년복이 좋아야 편한 인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동안 제가 살면서 겪었던 모든 일들은 그저 복이 없었구나 생각하고 살고 있네요. 하지만 자식들이 성인 된 후를 돌이켜보니 제가 잘못 살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도 저는 사는 동안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자식 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5이나 키워보니까 원래 자식이라는 게 9을 가져가도 제 손에 있는 하나까지 훔쳐가야 직성이 풀리는 게 자식이라잖아요. 그래도 다 알면서도 부모니까 못 이기는 척 주고 사는 거겠죠. 저도 한때는 간이고 쓸개고 다 줄 수 있는 부모였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제 인생 원 없이 즐기다가 가려고요. 부모 마음 다 알아주진 못해도 배신을 안 당할 줄 알았는데 자식도 부질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힘이 들 때 가장 힘이 되는 건 내 자신인 것 같아요. 그러니 모두 스스로를 가장 1순위로 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박복하고 긴 팔자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